내가 거대 정당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자신들의 결과보다는 원칙을, 개별적 사안보다는 보편적 경우를, 그리고 사람보다는 이상을 고수합니다. 이들 정당은 다른 정당들보다 더 고상한 성격, 더 관대한 열정, 더 진지한 확신, 보다 더 담대하고 열린 행동을 보여줍니다. 사적인 이익이 정치적 열정 중에서도 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거대 정당은 이것을 공공선이라는 명분 속에 한층 신중하게 가려놓고 있습니다. 반면 군소 정당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주관이 없습니다. 이들 군소 정당은 어떤 고상한 목표들에 의해 유지되거나 체면 같은 것이 없어서 이들의 행동거지는 아예 대놓고 겉에서부터 이기적 속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들은 자기 정파적 이익만 찾느라 눈이 벌겋습니다. 언어는 거칠고 그 행동이란 대대하고 줏대가 확실하지도 않지요. 이들이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것도 그들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거대 정당들은 사회에 격변을 가져다 주지만 군소 정당들은 사회를 시끄럽게만 할 뿐입니다. 거대 정당들은 사회를 뒤엎지만 군소 정당들은 사회를 타락시킬 뿐입니다. 거대 정당은 그나마 가끔은 유익한 방식으로 사회를 뒤집어 구하는 때도 있지만 군소 정당들은 언제나 좋은 목적이라곤 일도 없이 사회의 발목만 잡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발제할 제목은 위기의 자유민주주의와 회생의 길입니다. 이 파트를 크게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현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점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위기에서 그런 벗어날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진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고전 정치학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그러면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또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뭐 이런 책들을 꼽을 수가 있죠. 첫 번째 파트인 우리 현실의 문제, 그 위기의 현상, 그것을 보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우리 상황을 좀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를 좀 나열을 했습니다. 서로 이제 대비되는 것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우리가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운가? 예컨대, 우리가 어떤 사회적 분쟁,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 틀, 확립된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감정과 충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면이 더 많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책임성과 무책임성. 그러니까 여기서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인 의사결정 단계에 있는 전문가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하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아니면 눈치를 보고 변명하고 회피하고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게 모호하게 몰아넣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가?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 방향성의 안정성이 있는가? 예측이 가능한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 금지되는 것이고 이 정도는 허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가능한 사회인가? 아니면 불안전한가? 변덕이 심해서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되지 않고 또 언제는 되었다가 언제는 되지 않았다가 지금은 될 것 같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변덕이 심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또 우리가 정책을 한다. 우리의 미래를 설계한다라고 할 때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하느냐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성과, 눈앞에 보이는 것, 거기에 급급한가? 또 어떤 우리 제도라고 하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성급하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자기들의 어떤 폭력성, 여기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물리적 폭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론몰이를 한다든지, 예컨대 댓글을 단다든지, 집단으로 몰려가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잠재적 폭력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팽배한가?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법적인 틀보다는 감정과 충동에 휩쓸리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무책임한 것이 더 많고 안정성 예측 가능한 것보다는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것에 더 가깝다. 또 장기적으로 먼 일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것에 급급하다. 권리를 합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하는 것에 제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는 무시되고 이익은 폭력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더 빠르다.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법치주의 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를 가장한 사실은 법치 비슷한 우린 그걸 폭민지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혀 법과는 관계없이 법이 없는 사회에서 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살지만 그 법은 어디까지나 내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되는 법인 것이죠. 이런 폭민지배에서 사는 상태에 대해서 그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야생 동물보다 더 비참하며 인간보다 더 사납고 길들이기 힘들며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악덕이 탁월한 동물은 없다. 굉장히 비관적인 말이죠. 인간관 굉장히 비관적인 인간관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인간성이 지배하는 법이 아닌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는 곳에 살고 있고 점점 더 그런 쪽으로 가깝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고 문구인가요? 어디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이다. 그런 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고전 정치학 책에서 얘기하는 가장 최악의 경우, 월스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그 알렉시스 토크빌이 아메리칸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수에 의한 폭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 다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다수가 바로 민주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수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수가 남용이 되면 여기서 다수라고 하는 것은 51대 49 이렇게 했을 때 바로 51이 다수가 되는 것이죠. 1인 독재, 절대 군주 독재, 또 과두정 이런 소수에 의한 독재는 그 독재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분명하죠.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어디를 개혁을 하면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지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폭압적으로 나오면 이것은 다수결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실 거의 현상을 개선할 수 없는 여지로 만들어 놓고 맙니다. 다수의 이름으로 다양성을 이제 억압을 하죠. 당연히 거기 이제 개인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수가 자신의 의지를 이제 소수에게 강요를 하게 되는데 이런 강요의 형태는 아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획일화된 가치를 주입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사건,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성역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아주 금기어를 거기다가 만들어서 금기어의 장벽을 쳐 놓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토크빌이 얘기했던 그 다수의 폭정, 우리는 바로 지금 이제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고전 정치학에서 위험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다수결의 이름으로 그것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형태로 행사가 되면 결국은 이 다수의 지배는 중간 수준의 지배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상향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화되는 것입니다. 중간 수준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다수가 주장하는 것은 무슨 평등입니다. 사회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평균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평균적 지배는 거기에 가장 많은 계층이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압제를 하고 누가 압제를 당하고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수가 폭정을 하기 시작하면 1인 독재에서부터 훨씬 더 그 폭정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간 수준의 지배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탁월함이나 고상함이 퇴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탁월함과 고상함이 있을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고상함, 이것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캐캐묻고 무슨 잘난 척하고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사회를 굴러가게 할 때의 어떤 명예라든지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라든지 긍지라든지 자긍심 이런 것들은 고상함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 고상함이 있을 때 그래도 이것이 어떤 하나의 제어 장치가 되어서 지도자로 하여금 그래도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상함이 없을 때 지도자는 사익을 추구하게 되고 아주 형편없는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또 탁월함이 당연히 없어집니다. 모두 평균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의성과 독창성이 억제가 됩니다. 교육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하향 평준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 결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러한 정말 그 창의적인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창의적인 인재들, 미래에 어떤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싹을 자르고 끌어내리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이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낮아질 뿐더러 사고와 문화가 싸구려가 됩니다. 저렴하게 됩니다. 습속이 저렴하게 되고 타락이 일상화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파렴치하다, 뻔뻔함이 일상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푸펜도로프의 말, 그걸 우리가 사회계약 이전에 자연상태에 있던 인간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야만이죠. 문명세계로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야만적인 수준으로 대중이 그렇게 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러면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회를 끌어나가는 정책은 그것도 역시 중간 수준의 정책에 머무른다는 거죠. 단기적인 정책, 눈앞에 있는 거, 파퓰리즘에 이제 휩쓸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그런 시즌이 돌아오면 국회에서 여긴 여야가 없습니다. 그냥 쪽지 예산 밀어놓고 그러죠. 의회라고 하는 것이 뭐죠? 국회라고 하는 것이 뭐죠? 따지고 보면 국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근대 국가의 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도 나도 국회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전통적인
의회 역할을 사실은 벗어난 것이죠. 지역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결국은 이러한 정책을 해야만 자기가 그 다음에 당선이 되고 계속 정치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선출직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나오는 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제가 따로 우리 법제개혁, 정치개혁에 있어서 이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은 과연 선출만 되면 늙어 죽을 때까지 5선, 6선, 7선, 8선 그렇게 계속 4년 단위로 뽑히는 것이 맞냐? 이것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걱정했던 것이 연성 전제주의입니다. 자, 연성 전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성하고 다르죠. 경성은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죠. 이거 전체주의, 탄압, 뭐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경찰을 시켜서 잡아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연성전체주의, 연성전제주의는 서서히 우리 삶에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전체주의의 피해자, 압제를 받고 있는 것조차도 이제 모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사실 이 개인주의와 사회적 고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발전을 하면 개인주의는 저절로 확산이 되고 개인주의는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주의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점점점 이것이 가속화되고 거기에 보면 인위적인 것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해체하고 또 전통적인 남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소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런 전통적인 가족 관계죠.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해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가져오냐? 개인의 고립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되다 보면, 개인주의가 심화되면 결국 공적인 영역에서 그 시민 참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사적 이익에 더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죠?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어지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어지면 그 속에서는 사실은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권력, 정부, 거기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점점 개인화되는 이 현상 뒤에 누가 있느냐? 이런 개인주의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쪽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원자화되어 있지만은 또 소수의 개인들이, 영리한 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영리한 개인들은 사실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화된 정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빨대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다 빨대를 꽂으면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중앙정치, 지방정치, 이걸 잘 알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뭉치게 됩니다. 각종 보조금, 이런 것들 타먹는 데 선수들이죠. 이런 빨대를 든 집단들이 사실은 이 사회에 보통 사람들을 뿔뿔이 원자화 시켜놓고 개인화 시켜놓고 그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아주 편하게 아무런 견제받지 않고 먹이 사슬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력은 점점 더 중앙 집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개인화된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군가에게 서로 기대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결국 가정이 없으면, 자기 집이 없으면, 친척이 없으면, 가까운 사람이 없으면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권력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 틈을 정치인들은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아주 따뜻한 말, 따뜻한 용어로 포장을 합니다. 공동체,
뭐 이런 뭐 사랑, 온갖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쓰는 거죠. 그런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쓰는 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갖고 쓰는 말 속에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은 다 먹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러시아 혁명 이후에 공산당들이 사실은 했던 것이죠. 모두에 의한 소유, 집단 소유. 그 집단 소유라고 하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고 하는 얼핏 들으면 듣기 좋은 그런 말 속에 열쇠를 갖고 있고 곳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떡고물을 먹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죠. 모두의 소유는 아니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 지배 계급, 그 상층부에서 그걸 누릴 수도 있는 그런 계급을 고착화시켜 나갔던 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였는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결국 오래가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 연성의 형태로 아주 소프트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새로운 계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빨대를 어디에 꽂으면 되는지 빨대의 혜택을 받는 계층이 있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고정표로 특정 진영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가 나와도 메신저에 따라서 표를 던지고 하는 그러한 정치 진영, 정치적 고정 상태 프레임이 사실은 이런 빨대 집단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빨대 집단들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연성전제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권력으로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정격유착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일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돈을 걷어들여서 나눠줬습니다. 그것은 원시적인 방법이죠. 굉장히 촌스러운 방법입니다. 지금은 갖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권력을 조금씩 나눠주고 그 권력을 통해서 너희가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먹이 생태계가 교묘하게 다 형성이 돼 있는 것이죠. 바로 토크빌이 말했던 연성전제주의의 바로 특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대중과 정당의 타락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크빌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타락을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물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적을 해서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고 집단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서로 성격이 다른 정당들끼리 상호 적정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 좋겠죠. 그러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데 그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욕심인 거죠.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욕심이고 그 정권을 잡아서 뭐 하겠느냐. 직접적인 것은 사실 먹고 사는 겁니다.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토크빌은 그 정당을 크게 이렇게 나누죠. 대정당과 소정당. 근데 큰 정당과 작은 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준은 뭐냐 하면 토크빌은 대정당, 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뒤집어 놓는데 어떻게 보면 좋게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나쁘게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방향, 뭐 이런 것들이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데 힘이 워낙 크지만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서 나쁘게 뒤집어 놓겠죠. 그러나 제대로 혁신을 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힘을 발휘한다 그러면 그렇게 뒤집는 것은 괜찮은 것이죠. 큰 정당은 그렇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데 반면에 토크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만고만한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끝까지 욕심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 전체의 욕심이든지 구성원을 지휘하는 구성원의 정점에 있는 뭐 1인의 지도자의 욕심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그럼 이 소정당은 어떤 역할을 하냐? 사회를 맨날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정당은 사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지만 소정당은 사회를 늘 흔들어 놓을 뿐이다. 그것도 선동과 왜곡,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겠죠. 의석 많다고 대정당이 아닙니다. 그 하는 행태, 뭐 좀 심한 말 그 꼬라지를 보면 뒤집는 게 아니라 그냥 흔들어 놓을 뿐입니다. 자, 권력과 자기 보존에 집중하는 이런 그 정당,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지냐? 결국은 그 바탕에는 누가 있을까요? 대중의 타락이 있는 것이죠.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토양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토양이 나쁘면 어느 한순간에 대단한 지도자, 혁신적인 지도자, 메시아와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지도자가 있는 동안은 반짝하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사회는 옛날 부패한 습속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연한 말입니다. 토양이 나쁜데 어떻게 좋은 나무가 거기서 자라고 좋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정당이 타락하는 것, 그건 대중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딸 정치, 팬덤 정치, 결국은 대중과 정당의 타락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럼 대중의 속성은 뭐냐?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몇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도 맞는 것 같아요. 대중은 굉장히 변덕스럽다는 거죠. 아주 팔랑귀라는 거죠. 잘 속아 넘어간다. 심지어는 속아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중은 상당히 자기 합리화에 강합니다. 그래서 왜곡이 일상화되고 그것이 왜곡된 것이 계속 고착화 되는 것이죠. 자, 조국 현상. 많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참 이해 못합니다. 지금 2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람이 무슨 당을 만들어서 지금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지율이 뭐 한 20% 된다고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팔랑귀를 갖고 있는 변덕스러운 대중들은 또 자기 잘못을 고치는 데는 변덕스럽지 않아요. 한 번 꽂힌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와 민중이 타락하는 것은 서로 사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 조국을 지지하는 그 세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죠. 마음이 편한 겁니다.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대중들에게는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평등의 본능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진 자에 대한 적개와 증오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잘난 것, 멋져 보이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 증오와 동경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기본적으로 정의관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마키아벨리의 비관적인 얘기입니다만 입장이 바뀌면 정의관도 바뀌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이런 예언이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에는 대중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집단적인 어떤 지혜, 지성 뭐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 대중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마키아벨리가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엘리트 권력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그 견제, 이런 역할을 결국 대중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중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과연 쉬운가, 우리 현실에서는. 집단적 지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 우린 지금 진영으로 갈라져 있죠. 우리 집단만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보다 메신저가 누구냐, 어떤 말을 하냐라고 하는 것보다 누가 말하냐,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그래서 우리 편이다 그러면 들어보지도 않고 옳다 그러는 것이고, 상대방이다, 우리와 다른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그러면 들어보지도 않고 틀렸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집단적 지혜가 나올까? 또
마키아벨리는 이 대중이 혁신과 갱신의 원천이다. 아까 얘기했던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는 거, 그것도 가끔 필요하죠. 너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한 번씩은 정말 뒤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근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 현실에서 보면 이런 에너지가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너지가 나올 때마다 그런 에너지는 다 파괴적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선동의 대상이 됐고 선동에 이용됐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개딸, 팬덤 정치죠. 그리고 엘리트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견제보다는 같이 붙어 먹는 거. 누구 옆에 가면 뭔가 떡고물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중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요즘은 아주 영악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무슨 쇼핑할 때 뭐 공동 구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처럼 자기들의 이익을 같이 공동으로 구해서 그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치, 지방정치 그 무대에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 권력 행사가 굉장히 큽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표를 보는 것 아닙니다. 공천을 보는 것이죠. 공천이 돼야 정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개딸들, 팬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닌 거죠. 그냥 먹을 것이 본능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편적인 분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쪽수가 많다고 해서 다수결이라고 해서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닌 것입니다.